2004년 10월 4일 정오 12시 45분 아일랜드 더블린 북쪽 교회의 한 유치원에서 이미 하교 시간이 15분이나 지났지만 아담의 어머니인 레이첼은 무슨 일인지 아들을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레이첼의 집 유선 전화로 2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어 선생님은 아담의 아버지인 조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조는 전화를 받았고 아내가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즉시 차를 몰고 아이를 데리러 가겠다고 알렸습니다. 조는 전화를 끊은 뒤 레이첼의 동생인 앤서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혹시 아내가 친정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어 앤서니는 조에게 누나가 없으며 오늘 오지도 않았다고 말했죠. 조는 아내의 가족에게 현재 아내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결국 레이첼의 어머니인 로즈는 딸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진입로에 주차된 딸의 차량이었습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지만 모든 커튼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레이첼의 어머니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죠. 안으로 들어가자 주방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거실에는 물건들이 여기저기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로즈는 조심스럽게 부부의 침실로 향했고 바닥에는 자신의 딸인 레이첼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로즈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 레이첼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조와 몇몇 이웃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이어 경찰도 도착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조는 레이첼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조는 외향적이고 매력적이며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이고 레이첼은 따뜻하고 헌신적이며 가족 중심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97년 결혼하여 아일랜드 더블린 북부에 위치한 벨다라에 꿈의 집을 지었습니다. 레이첼은 아이들의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그녀의 삶은 전적으로 두 아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2004년 10월 4일 레이첼은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아들을 챙겨 학교와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고 그날 조 역시 여느 때처럼 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막내 아들을 유치원에 내려준 뒤 한 친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이 그녀가 살아서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중 현지 우유 배달원은 경찰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는 오전 10시에 레이첼의 집을 지나갔을 때 그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집안 커튼은 모두 쳐져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평소 부부는 커튼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절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은 레이첼이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집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 도둑을 만나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배수로에서 범인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그 물건들은 조의 이름이 적힌 카메라 가방과 빈 귀금속 상자였습니다. 발견된 물건들의 위치가 다소 눈에 띄는 곳에 있었고 마치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집 공구실에는 800유로 이상의 현금이 남아 있었고 레이첼의 핸드백에는 400유로 이상 들어 있었는데 범인은 현금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가방과 귀금속 상자 외에 집에서 사라진 유일한 물건은 조가 사용했던 아령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범인이 그 아령을 범행 도구로 사용했으리라 추정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강도의 가능성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레이첼은 흉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맞았고 이때 많은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침실 곳곳에 많은 혈흔이 남아있게 되었죠. 그런데 침실 옆 욕실과 욕실에서 침실로 이어지는 복도에서만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집안 어디에서도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레이첼을 살해 후 침실 옆 욕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씻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집안 전체에서 타인의 생물학적인 증거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이러한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조는 용의자가 되었고 그날 밤 그는 경찰서에서 신문받았습니다. 조는 자신의 알리바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전 5시 40분경 헬스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고 그곳에서 동료인 데릭을 만났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조와 데릭은 업무 파트너였으며 그들의 주요 업무는 더블린의 여러 버스터미널을 방문하여 버스에 게재된 광고를 점검하는 업무였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사무실에 출근한 후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 버스 터미널로 향한 뒤 근무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데릭의 진술은 조의 주장을 뒷받침했고
이렇게 존은 명확한 알리바이를 갖게 되었죠. 레이첼은 부모님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을 불평했었습니다. 레이첼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지만 2001년 둘째 아이를 낳은 뒤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한편 존은 계속해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있었고 2002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20명이 넘는 직원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배경 뒤에는 부부의 깊은 균열이 숨겨져 있었죠. 조가 이직한 후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는 자주 아내에게 다른 도시로 출장 가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레이첼은 남편의 잦은 출장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결국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출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레이첼에게 조에게 그런 출장이 없다고 말했고 그녀는 이제 남편의 출장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조는 2003년경부터 니키라는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니키는 조가 이전에 일했던 광고 회사의 동료였고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조는 니키에게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났으며 단지 아이들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는 니키와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레이첼과의 결혼 생활을 끝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살해되기 몇 달 전부터 조는 일주일에 이틀씩 규칙적으로 외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레이첼은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그에게 대놓고 바람 피우고 있는지 물었고 당연히 조는 자신의 외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은 아이들을 위해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었고 친구들에게만 이러한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범행 3일 전 레이첼은 절친에게 전화를 걸어 우울하고 괴롭다는 말을 반복했었습니다. 10월 11일 레이첼의 장례식에서 조는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감동적으로 연설했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는 슬픔을 이겨낸 듯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주변 사람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레이첼의 아버지는 사위의 행동에 대해 약간 화가 났지만 사람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해 마음속으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레이첼의 가족은 조문 온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호텔로 초대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대화하던 중 레이첼의 친구 중 한 명이 경찰이 아직 흉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때 조는 아무렇지 않게 경찰이 왜 농지에서 흉기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마도 흉기는 물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DNA나 다른 생체 흔적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사건 발생 9년 후인 2013년 개를 산책시키던 한 남성이 개울에서 10kg짜리 아령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레이첼의 집에서부터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이전에 조가 말한 것과 같이 아령은 물속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를 신문한 후 그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의 업무 중 하나는 조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수사관들은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의 차량은 파란색 피아트 마레아였는데 이 색상의 이 모델의 차량은 아일랜드에서 보기 드문 차량이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은 화질이 낮았기 때문에 번호판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조의 차와 동일한 차량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쉽게 그의 차량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경찰은 모든 CCTV 영상을 회수해 꼼꼼히 살펴보았고 마침내 사건 당일 조의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전 8시 12분 조는 자신의 사무실을 나온 후 버스 터미널인 동쪽으로 운전하지 않고 자신의 집 방향인 더블린 북부로 운전했습니다. 그는 처음 진술 때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버스 터미널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버스 터미널은 그의 사무실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1시간 정도 일찍 사무실을 나온 것입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집까지는 차로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전 9시 3분 부부의 집에서부터 약 800m 떨어진 채석장 CCTV에서 레이첼의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7분 후인 9시 10분 같은 CCTV 카메라에서 파란색 피아트가 포착되었고 그 차량은 부부의 집 방향 쪽으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9시 41분 레이첼의 차량이 포착되었고 그녀는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불과 18분 후인 9시 59분 파란색 피아트가 다시 포착되었고 부부의 집 방향에서 더블린 시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그 버스 터미널까지는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같은 모델의 차량이 CCTV에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조의 차량이라고 100%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그의 휴대폰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9시 25분과 9시 52분 조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이때 그의 휴대폰 신호는 집 인근 기지국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7분 부부의 집에서 더블린 시내로 가는 한 교차로 CCTV에서 파란색 피아트가 포착되었는데 이번에도 그의 휴대폰 신호는 그곳 기지국 범위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조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대릭과 함께 버스 터미널에 있었다고 주장했었지만 오전 9시 26분 버스 터미널 감시 카메라에서 대릭의 모습만 포착되었을 뿐 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의 차량도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릭은 도대체 왜 조와 함께 버스 터미널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일까요? 사건 당일 조사를 받았을 때 대릭은 이렇게 진술했었습니다. 오전 9시 25분경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고 즉시 조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는 버스 차고 뒤쪽에 있다고 말했는데 차고가 너무 커서 대릭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선 대릭은 4대에서 5대의 버스를 점검한 뒤 오전 9시 50분에서 10시 사이에 조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광고를 점검하기 위해 헤어졌고 대릭은 오전 10시 30분쯤 조를 다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대릭의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오전 9시 50분에서 10시 사이였습니다. 그가 실제로 그 시간에 조를 만났다면 조의 알리바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조사 결과 CCTV나 조의 휴대폰 신호가 대릭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죠. 경찰은 대릭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그를 경찰서로 연행하여 40시간 동안 강도 높게 신문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잘못 기억한 것 같다며 오전 10시 59분에 조를 처음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조는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외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그를 추궁하자 그는 이전 동료인 니키와 바람을 피웠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니키와 가볍게 만난 사이였고 이미 관계는 끝났다고 말했죠. 그러나 계속되는 경찰의 압박 속에서 그는 니키와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는 범행 몇 달 전부터 야근과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일주일에 이틀씩 니키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니키는 이번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조의 이메일을 통해 그의 범행 동기를 추측할 수 있었죠. 범행 몇 달 전부터 그는 여동생에게 이메일을 보내 아내가 아이들을 체벌한다면서 불평과 함께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메일에서 그는 끊임없이 아내를 불평하며 이혼하고 싶다고 알렸고 두 아이의 양육권을 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사건 전 조가 처했던 상황이 대략 드러나게 되었죠. 그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아내를 미워하고 있었으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혼 대신 아내를 살해한 것일까요? 아마도 조는 두 아이의 양육권을 얻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으면 양육권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언급했었습니다. 또한 레이첼이 사망한 후 그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했고 청구 금액은 약 20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조는 아내 명의로 된 주택담보대출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만약 두 가지 신청이 모두 성공했다면 그는 40만 유로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조는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은 그의 동기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경찰은 2006년 3월 조를 공식적으로 체포했고 2007년 6월 25일 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과 조의 휴대폰 위치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조의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레이첼의 장례식 전날 밤 가족들과 친구들은 레이첼의 부모님 집에 모여 있었고 누가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이첼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편지에 써서 관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들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했고 각자 레이첼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 역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무려 1시간 이상 편지를 썼습니다.
분명 그는 그 편지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사건 몇 달 후 법의학자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레이첼의 시신을 다시 부검해 보기로 결정했고 그녀의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레이첼에 관해서 누구도 보지 못했던 조의 편지가 발견되었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내가 쓴 편지 중 가장 어려운 편지인데 그 이유는 오직 당신과 나만 알고 있기 때문이야. 레이첼, 나를 용서해줘. 검사가 조의 편지를 낭독하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재판 내내 당당했던 조는 마침내 얼굴이 붉어지고 불안해하며 초조한 모습을 보였죠. 또한 조는 사건 발생 불과 몇 주 후인 2004년 10월 22일 유명한 토크쇼에 출연했었는데 시청자들은 그의 모습에서 아내를 잃은 남편의 비통함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살해당한 현장을 묘사하며 그녀가 거기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시신을 처음 발견한 장모만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조는 아내의 시신을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현장 상황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죠. 20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레이첼을 살해한 혐의로 조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판사는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일랜드 법에 따르면 종신형 수감자는 통상적으로 최소 12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평균 20년을 복역합니다. 이는 평균일 뿐이며 30년 이상 복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는 투옥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의 연인인 니키는 수년간 옥중 면회를 이어가며 그와 결혼까지 하겠다고 고집했지만 조의 마지막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녀는 조의 곁을 떠났습니다. 2019년이 되었고 조는 4차례나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가석방위원회는 그에게 먼저 범죄를 인정해야 가석방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했지만 다행히 조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여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길 바랍니다.